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산망 장애 복구 작업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고 경찰은 합동 감식 등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복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중대본은 이번 장애로 국민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단된 서비스를 조속히 복구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14시 기준 이번 화재로 중단된 647개 서비스 가운데 현재까지 62개 서비스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비롯해 주민등록 시스템 등이 다시 가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전소된 96개 시스템에 대해 바로 재가동은 쉽지 않다면서도 대구 민간협력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꼼꼼히 점검해 업무 중단이 없도록 대체 수단을 확보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대응 수준을 강화하는 만큼 관련 기관도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서비스 제공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합동 감식도 이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추가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건물 내부에 대한 세부적인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한 배터리 6개를 확보해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안정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불이 난 5층 전산실에서 발견된 장비 등은 국과수로 보낸 상황입니다. 다만 발화 지점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불꽃이 튈 당시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인지 전선에서 불이 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현장에 있던 작업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뒤 정확한 발화 지점과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합동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에 대해 정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이번 국가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불이 난 대전센터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뒤 재가동을 할 계획인데 서버 등 정보 시스템이 정전기와 물에 취약해 전문업체 작업에 1, 2주 정도 걸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 예정으로 정보 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 당시 무자격 업체가 배터리 운반에 투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일선 민원 현장에서는 한동안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네, 오늘 오전 정보24 시스템이 재가동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일부 차질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 망원일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후 시간대가 되면서 민원 현장도 안정화되는 분위기인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인 오늘 이곳 주민센터를 포함한 일선 민원 처리 현장은 아침부터 매우 분주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평소 월요일보다 민원인이 3배는 더 많다며 점심 먹을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는데요. 원래 주민센터는 오전 9시에 문을 열지만 오늘 공무원들은 새벽 7시부터 출근해 각종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업무 폭증에 대비했습니다. 다만 오전 10시쯤부터 각종 등본을 발급하는 정부24 서비스가 정상화하면서 오후까지 혼란이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전산 문제로 확정일자 신청을 마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는 전산망이 복구돼서 뗐는데 원래 목적이 확정일자가 제일 컸는데 그건 아직 복구가 안 됐다 그래서. 네, 그러면 현재 정확히 어떤 서비스가 이용이 어려운 건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하는 정부24는 화재 이후 계속 멈췄다가
오전부터 재가동됐습니다. 구청과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도 일부 복구되면서 숨통이 트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서비스에서 차질이 이어지며 정부는 신원 확인과 부동산, 세금 등별로 대체 창구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안내된 대체 사이트를 통해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나 교육청, 세무서 등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이외에 운전면허 관련 업무는 대부분 재개됐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발급을 받아도 휴대전화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한때 전산장애로 경찰에 범칙금을 내지 못해 국제 면허증 발급을 실패한 경우도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범칙금이랑 과태료 제가 납부를 안 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전산 때문에 처리가 안 된대요. 경찰서로 가야 된다고요. 오늘 민원 업무를 보실 일이 있다면 전화나 인터넷 검색으로 사전 확인 후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망원 1동 주민센터 앞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과 우편 일부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편지와 소포는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신선식품과 착불 소포는 받지 않고 있고 이 소포의 배송 조회도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또 우표와 소포 상자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어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우체국입니다. 예, 대란이 예상됐었는데 지금 우체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월요일인 만큼 주말 동안 미뤄뒀던 우편과 소포를 보내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우려됐던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배송 지연 가능성이나 문자 안내가 어렵다고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당장의 큰 불편함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나 지연될 수 있고 전화번호를 이제 본인한테 직접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화번호 기재해도 괜찮냐고요. 저 괜찮다고. 늦게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마른 거니까. 올직은 좀 걱정하고 왔는데 그래도 와가지고 물건을 받아주니까 저희는 고맙지요. 이곳 현장에서는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단말기로 택배를 붙일 주소를 입력하는 무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수기로 주소를 쓰고 창구에서 택배를 붙이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소포와 택배를 접수하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행 국제특급 우편 서비스와 부채국 쇼핑 등 연계 전자우편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한 소포나 편지를 우선 배송하기 위해서 받는 사람이 이용료를 지불하는 착불 소포나 귀중품이 담긴 안심 소포도 우체국에서는 현재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어젯밤 9시를 기해 모두 재개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는 이곳 우체국 창구를 통한 편지와 소포, 국제 우편 등 서비스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배송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배송 조회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낸 소포의 경우에는 배송 조회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체국은 자체망 대신해서 정부 클라우드망을 지난 6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망이 이번 화재로 먹통이 되면서 기간 동안 접수된 배송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오늘부터 보낸 소포는 기존의 자체 클라우드망에 저장되면서 바로 배송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SMS 서비스, 그러니까 배송 안내 문자 발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표나 소포 박스도 카드나 송금 대신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위탁 판매되던 물품이라 사후 정산을 위한 판매 기록이 필요한데 카드 결제 기록까지 모두 정부망에 저장돼 있어서 현재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감수해야 할 불편이 여전한데도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스를 현금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 현금 거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전혀 이게 정보가 안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까지 또 갔다 오고 복구가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꼭 안내가 돼서. 또 추석을 앞둔 신선식품 배송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냉장, 냉동이 필요한 경우 당장 배송이 지연되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규 배송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이미 접수에 배송을 앞둔 신선식품의 경우에도 하루 이틀가량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우체국은 고객의 지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양해를 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시급한 우편 서비스부터 재개했다며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소포와 모든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보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YTN 박견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여파로 증권가에서도 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 등 일부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화재 사고로 주민등록증 전산 확인이 중단되면서 이를 통한 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을 비롯해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 발급, 온라인 계좌 비밀번호 재독록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본인 확인을 위해선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체 인증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곳곳에 접속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금씩 정상화하는 시스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지 업무에 필수적인 행복이음 시스템 등은 조만간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복구하는 데 장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정부가 복지 관련 시스템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복지 관련 온라인 시스템 다수가 멈춰 정부가 긴급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스템별로 복구 상황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노인 맞춤형 돌봄 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복지로 등은 복구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관련 업무 전반을 볼 때 필수적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은 서비스가 중단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핵심 복지 시스템인 행복이음의 복구는 마무리됐고 현재 개통 전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처럼 화재 과정에서 관련 설비가 전소된 시스템들인데요. 이들 서비스의 정상화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교육이나 노동 관련 시스템 상황은 이보다는 나은 편이라고요.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학교들이 행정과 재정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나이스 K-에듀파인 시스템이 화재 이후 접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말이 끝난 뒤 각 학교가 혼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도 컸는데요. 교육부는 두 시스템 모두 정상 접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 관련 시스템들도 앞서 일부 문제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고용24,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부가고지 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들이 일부 연계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다만 근로기준, 산업안전사건 신고 시스템이 멈춰 있어 업무 일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사건 접수나 관련 서류 제출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내탓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무책임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번 화재와 관련한 여야 반응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여야는 사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이중화 부재가 핵심이라며 명백히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무능력, 무대책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권향엽 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지난 2023년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불편을 겪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화재 수습과 대책 마련에 여야 없이 힘을 모으자면서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생 쿠폰으로 수십조 원을 뿌리느라 정작 국가 전상망 안전에 쓸 돈이 없었냐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무능과 책임 회피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했던 발언을 근거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경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안위는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도 추진하고 있는데 모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청문회는 예정대로 내일 열리는 건가요? 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내일 청문회를 그대로 열지 또 대법원장 불출석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습니다. 법사위는 잠시 뒤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서 대응 전략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사법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냐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얼토당토하는 궤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꿎은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려 할 시간에 국민 기만 수준의 한미 협상이나 신경 쓰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또 애초에 진실 따위 필요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추진한 청문회였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 독재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법사위 독재 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 보아도 되는 더 많은 총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도 벌써 닷새째에 접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4개의 쟁점 법안 중 마지막인 국회 증언감정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죠. 증감법은 국회 특위활동기한이 종료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증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발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했던 원안이 수정된 건데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다. 더 센 추미애법 이렇게 부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도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토론 종결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증감법까지 표결 처리가 완료되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폐지법, 국회법 개정안까지 모두 4개의 쟁점 법안 처리가 끝납니다. 다만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헌법 소원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여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국회 본회의는 종료되지만 민생 법안이 산적한 만큼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큰데요. 민주당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며 본회의를 서둘러서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나머지 60여 개의 민생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이어지는 의사 일정도 순탄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 참담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지휘부 책임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78년 동안 국민과 함께한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일선의 의견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행은 앞서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난 24일과 본회의 통과 직후인 지난 26일 두 차례 언론에 공개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들에게도 서신을 보낸 건 지휘부 책임론이 확산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앞선 지난 금요일에 차호동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휘부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창원지검장을 지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내부망에 죄 없는 차호동 부장검사 말고 지휘부가 책임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지휘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책임질 자리에 있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접 겨냥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의 불만을 알고 있다면, 불안을 알고 있다면 일선에 있는 지검이나 지청의 수장들이 향후 방안을 논의하는 모양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나치게 조용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북부지검의 최인상 부장검사가 국회 의결을 존중할 수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또 사의를 밝혔습니다. 차호동 부장검사에 이은 두 번째 사례인데 검사들의 이탈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번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공판기일의 중계를 일부 허가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죠?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로 12번 연속 불출석입니다. 지난 26일에 열린 보석신문 등에는 참석했지만 내란 재판에는 기존과 같이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6일 재판의 경우 새로 시작되는 사건이라 참석해야 했고 그 이후에는 구토와 현기증 증세에 시달리고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선택적 출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주 보석신문 결과는 재판부 재량인 만큼 언제 나올지 예측하긴 어려운데요. 인용이라면 결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오겠지만 기각일 경우 판결 선고와 함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재판부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가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의 중계방송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 재판 중계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전체 과정을 녹화한 뒤 촬영본을 제공하는 지연 중계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법원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상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중계와 함께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법정에 출석한 한 전 총리 모습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일반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에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규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의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먼저 특검이 겨냥한 신 씨의 의혹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그리고 피의자 신분입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나토 순방길에 올라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신 씨는 또 자생한방병원 계열사 자생바이오의 대표를 지냈는데 앞서 정치권에선 해당 기업이 가족회사인 JSD1으로부터 빌린 90억 원이 정치 비자금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고 당선된 시기 전후에 장기대여금 90억 원 중 60억 원이 집중됐고 이후 자생바이오 회사 청산과 함께 장부에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특검은 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죠. 네, 특검은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의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정 이사장은 금 거북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은 최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자신의 인사를 청탁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구속 피의자들의 소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오전 10시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뒤 두 번째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을 시켜서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교단 현안 청탁을 위해서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도 함께 불러서 추가 의혹을 따져 묻고 있고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기훈 전 부회장도 소환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주에 구속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의 무더기로 넘길 전망이라고요. 네, 지난 15일에서 17일 사이에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공천청탁 사업가 김모 씨 등인데요.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 중에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특검은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연휴 전에 재판에 넘기게 돼 있다는 방침입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 말고도 추가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4일 조사 도중에는 그만받겠다면서 추가 질의를 거부해서 1시간 반 만에 조사가 끝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면서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 사업가 김 씨는 전성배 씨에게 박창욱 경북도 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과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 전 막바지 소환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내탓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과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게 과거와는 윤석열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저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하고 지금의 모든 예산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그거 13조 원 생생내기 안 하고 여기에 돈을 우선 투입하겠습니까? 그걸 답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역할이지 지금 가서 뭐 전 정부에서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졸렬하죠 그거는. 과거에 이런 화제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정부 여당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합니다.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장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을 추가해서 대국민 소통을 더 늘리겠다고 밝혀왔는데요. 김남준 전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서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해서 국회와 제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대통령실이 밝혀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식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대변인이 2명으로 증원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변인을 한 분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김남준 대변인을 신임으로 발탁을 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브리핑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브리핑이 늘 강유정 대변인 혼자 수행을 해왔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대변인을 이번에 대변인으로 신규 발령내면서 이런 브리핑이라든지 대국민 소통을 늘려가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어제부터 좀 흘러나오긴 했는데 왜 이 시점에 이런 개편을 했다고 보십니까? 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주요 직책 관계자들은 국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김현지 총무비서관 자리인데요. 지금 추가 인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을 바로 문고리 권력이라고 부르는 자리인데요. 부속실장에 있던 분이 지금 현재 대변인으로 추가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부속실장 인사가 누가 되느냐인데 현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동할 거라는 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워둘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 인사와 관련돼서는 사실 기존의 대변인이 여러 가지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통상 업무를 마치고 와서 합의서가 필요 없을 만큼 합의서가 굳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된 이 협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래 백악관이 브리핑했던 내용하고 우리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백악관 브리핑이 맞았었고 우리 대통령실 브리핑이 맞지 않았던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징계감이거든요. 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돼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찍어내기 발언을 했을 때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동의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가 몇 번에 걸쳐서 철회하고 또 속기록을 삭제하는 그런 일을 벌였었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가 마땅한데 그대로 두고 보완 인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실상 징계급 인사와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가는 거를 비워주기 위해서 추가 대변인 인사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이제 보직 이동 가능성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 출석하지 않고 국정감사 나오지 않으려고 이렇게 인사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실세 중에 실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대변인이 증언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사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 비서관의 보직 이동 가능성이 여당 내부에서 거론되긴 했는데 저희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상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부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내부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어디에 김현지 비서관이 위치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김 비서관의 보직 가능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특별감찰관은 문계기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숨기기로 정한 것 같다는 글을 올리면서 자리 바꾸기 잔기술을 부리지 말라며 김현지 비서관이 실존 인물이긴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아직 대변인이 증언되는 발표만 났는데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 타겟으로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큰 문제거리가 될 만한 행위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김현지 비서관을 콕 집어서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총무비서관이라면 당연히 온당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100일밖에 안 된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총무비서관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을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헛다리 잡기가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어울리는 업무, 그러니까 필요한 영역에 인사를 배치하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국정감사와 빗대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도 굳이 언급을 해주시는데요.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보직 이동을 한다면 이제 김현지 비서관은 국감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총무비서관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비서관급들은 나오는 자리가 아니기는 한데요. 그것이 총무비서관이 전체 살림을 도맡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일 남짓한 사실상 신생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 업무를 하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밝힐 내용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헛다리 짚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예. 네, 김현지 비서관 개인을 나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총무비서관 자리에 대해서 그동안 관례에 맞춰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현재는 총무수석이 없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이 과거에 총무수석급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의 수많은 비서관 중에 가장 선임 비서관으로 현재 직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특활비라든지 이런 게 과거 정권에서는 없애놓고서 이번 정권에서는 추경을 통해서도 편성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다루는 곳이 바로 총무비서관 자리고 인사 복무 관리라든지 그리고 청사 및 시설 관리 등 현재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출석하는 자리이지 그 개인을 나오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그 자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김현지라는 개인을 보호하려고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했었던 걸 보여줬고요. 오늘 사실상 이렇게 부속실장 자리까지 이전하면서 과연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의 소폭 조직 개편 소식 속보로 들어와서 두 분과 짧게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네, 국가정보자원 관련의 화제로 인해서 이 원인을 둘러싸고 여야가 내탁 분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를 했습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정부가 출범을 했죠. 기본적으로 행정총괄을 맡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숨지 않고 본인이 사과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장관을 경질시켜라 했는데 장관 취임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역대 정부가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탁 공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하셨고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내용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 전에 박근혜 정부까지 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록물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증편이 필요하고 예산 증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어떠한 정부에서도 사실 옛 기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됐던 것이 이 기록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산 삭감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 이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저는 취임 100일이 감 넘은 정부에서 노후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부에서의 문제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점까지 거슬러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과거 역대 정부가 함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록에 대해서 소홀히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여당은 전 정부 탓, 야당은 현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걸 소환을 했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본인이 대표 시절에 했던 얘기 그냥 그대로 본인에게 스스로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임기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역시 저도 서로 네 탓이다 하는 공방에 끼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국회는 과연 문제 제기만 했지 그 이후에 잘 챙겼나라는 책임에서 또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짚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전 작업에 있어서 안전 조치를 하는 부분은 전 정권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화 작업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따로 할 거 없이 그런 부분에 예산 배정이라든지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고가 난 다음에 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어떤 정말 책임 있는 답이 없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조치 부분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송구하다 정도만 하면서 곧바로 남 탓을 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과연 그럼 복구는 언제 될까? 책임 있게 복구는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이전 공사는 바로 이 시점, 이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룰 때 현재 인원 중심으로 전문가가 잘 다루느냐의 문제와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두 개 뭉뚱그려서 다 네 탓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영교 의원인가 법사위원회에서 그 출석한 검사한테 지금 대통령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던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절인데 아직도 너 윤석열 대통령인 줄 아냐? 라는 의미로 검사에게 질문한 거였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누구입니까? 함께 하나만 저도 보관을 말씀드리고 싶은 해야죠. 게 이번
주가 지나가면 10월 달이 되지 않습니까?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올해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행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지적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국가에 꼭 필요한 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부를 감사해야 될까요? 윤석열 정부가 1월부터 6월까지 있었고 6월부터 3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누구를 감사해야 될지 모를 만큼 윤석열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를 더 치중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숫자만 봐도 6대 3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과거부터 누적되어 왔던 노후 배터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가기 힘들고 이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재명 정부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대선 기간 중에 다른 이슈긴 했습니다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정치권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AI 관련돼서 하다 보면 데이터 센터가 새로 지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크게 운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전력 문제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안 된다. 추가해야 되고 확대해야 되고 별도로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원전을 복귀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서 데이터 센터 이중화 작업이라든지 증언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당이 열띤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문제였고요. AI 3대 강국 그리고 아울러서 디지털 정보 플랫폼을 국정 과제로 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에너지 관련된 업무를 환경부에 넣으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복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정권 탓만 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전 조치가 미흡된 부분은 명백하게 지금 시점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백업 센터가 그냥 존재만 하는 걸로는 지금의 전력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풀리 스탠바이 된다다가 액티브 그러니까 활성화가 동시에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것 이외에 전력도 2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연동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단 말씀입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3년 동안 뭘 하다 이제 100일 된 정부한테 됐으니까 책임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 여야 모두 시스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힘 모아야 됩니다. 예,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개편 이후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그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P대형 친구 탭을 철회하고 친구 목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P대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로 바꾸기로 했고요. 이용자의 반발을 수용해서 4분기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개선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로 예정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냅니다.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날조된 회동서를 유포해서 그걸로 쫓아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청문회를 열어서 망신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억지 청문회를 열고 거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느니 뭐니 하면서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서 탄핵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직관적으로 실상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추가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네,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김현지 비서관이 있던 총무비서관 자리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다만 김현지 비서관은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자리로 이동을 하고 김현지 비서관은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났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지 비서관이 만약에 발령이 나더라도 뭐 출석하라면 하겠다 이런 입장인가 봐요. 결국 그 10월에 있는 국회 운영위가 보통 10월 말주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2월 초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국회 증언 감정의 법에 따라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증인 대상이 결국은 총무비서관인데요. 제1부속실장이라고 해서 증인 명단에서 빠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하면 충분히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라고 했고 이렇게 본인이 참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에서 결정하면 나간다는 이야기가 참석의 의사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찬성해 주시나요? 출석하는 거? 이렇게 되면? 총무비서관 있을 때도 민주당 수석 부대표부터 나서서 이유를 자세히 말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 나오겠다고 해서 국회 파행으로 이끌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국회가 협의하면서 그 국회는 현재 국민의힘의 의사가 별로 크게 작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민주당이 그러면 출석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시는 걸로 전용기 의원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아무 의지가 없다, 뭐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해서 지금 아무 의미 없는 필버스터 5일째 하고 의원님들도 안 한 게 논의를 피해 가시지 말고 그러면 출석 요청할 건지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의미에서 굳이 국민의힘에서 힘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 의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약속한다고 해서 운영위원도 아닌데 제가 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야 민주당 알아서 막어라고 사인 준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돌려막기 인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다고 앞서 밝혔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현지 비서관을 위한 인사다라고 딱 말씀드린 지 5분 만에 바로 딱 발표 나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으니 국회에서 부를 겁니다.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전 비서관 과연 국감장에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아도 내일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다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다른 거라고 봅니다. 대법관들도 출석은 안 하는 거잖아요? 대법관들이 출석 안 하겠죠. 대법원장이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하는 것인데 아마 추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청문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아마 굉장히 많이 축소된다거나 큰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저렇게 결정을 하셨지만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삼권 분립에 한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법원에서의 뭐 불법이라든지 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포착됐기 때문에 해당 청문회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면 충분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설명하실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피하는 결정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청문위원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했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그 법과 질서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이 있으시고 그때 당시엔 칭찬하셨잖아요. 칭찬도 했고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이라고 해서 비판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굉장히 훌륭하시다라고 하면서 칭찬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보고서가 채택되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런 문제들도 본인의 성품이나 이런 능력들을 봤을 때 충분히 해명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굳이 피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오늘도 전현희 의원은 뭐 당 차원에서 탄핵을 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워낙 초유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법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위헌적인 헌법에 어긋나는 것들도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지르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탄핵인들 뭘 못하겠고 찍어내긴들 뭘 못하겠고 뭔들 못하겠습니까? 뭐든지 하십시오. 그건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금 현재
민주당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 청문회는 현재 끝나지 않은 재판 중인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입니다.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고요. 서울고법에서 현재 재판이 84조를 넓게 해석해서 멈춰진 상태인데 재판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더군다나 실제 대법원과 관련돼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용기 의원이 대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의 미법 사항이 포착이 됐다? 어떤 증언이나 증거자료 못 내놓고 있으면서 뭐가 포착됐다 그래요? 심지어는 처음 문제 제기했던 그 유튜버 언론도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썰전 수준에서 얘기를 했고 민주당 의원들 누구도 이게 사실관계인지 이 청문회 하기 전에 확인조차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발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이 유튜버도 증인 채택하지 않고 무슨 청문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재판 개입하는 의도를 너무 명확히 드러내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정말로 중요한 증인이 있다면은 꼭 채택해야 되는 두 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당시 이재명 그 후보가 이 법원 판결과 관련돼서 김어준 씨 유튜버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고 하면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빨리 해주는구나. 이 발언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은 일부 있지 않나.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밝히셨어요. 그렇다면 이 대법원 관련돼서 사법농단이 있었는지 누구랑 내통했는지 밝힐 수 있는 분은 당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한테는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심지어는 김어준 씨가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지 상권 분립 어긋나게 하면서 무슨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이른바 이렇게 사인 합니까? 회동설에 대한 녹취 신빙성을 문제 삼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법원과의 소통했을 가능성 그런 것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사인 회동 관련해서는 서영교 의원이 제보자가 확실하니 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제보나 이런 증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재판 개입을 하지 말라고 말씀 주시는데 반대로 그럼 국민의힘은 왜 이거 다시 재판 재개하라고 재판에 개입하십니까? 이것은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누가 하면은 재판 개입이고 누가 하면 재판 개입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우리가 없는 것이죠. 여야 할 것 없이 둘 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면 둘 다 안 해야 됩니다. 예, 다음 영상을 제가 이 보고 부분 관련 합의 과정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재판 개입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판관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는지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건 그거는 재판 개입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재판 계속하라고 한 거는 헌법 84조 법제처에서 84조는 이 소추가 기소에 해당된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그냥 재판 계속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재판 개입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법에 따르라고 얘기를 한 것과 법에 명시되지 않은 얘기를 국회가 억지로 하는 것과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10일이 안 걸렸거든요. 대법원에 선고 들어가 나서 38일 걸렸습니다. 안 걸렸습니다. 대법원에 송부되고 정확하게 자료를 오픈했을 때부터 10일이 안 걸렸는데 그 6만 페이지가 되는 페이지를 읽었기는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법원에 갈 정도면 인생을 걸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내 기록을 읽지 않고 재판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문제 삼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법원이라고 해서 성역하다고 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그 사람들이 신성시 모시고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문제 삼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일 있을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여야 입장을 충분하게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고 여권의 사법부 압박과 법안 일방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먼저 어제 집회 장면 보고 오시죠. 공정질서로 판결하는 정부입니다. 응징하자. 이 대신 이재명 한산 대통령입니다. 지금부터 깨고 일어섭시다. 족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웁시다.
네, 자신의 언급대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렸는데요. 들어보시죠. 검찰청 폐지에 즈음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중과 상연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를 무대로 벌어지는 이 막장극의 주인공들 청래와 미에 대한민국을 그만 망신시키고 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검찰청이 폐지되는 현실에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전현직 검사들의 반발 기류도 읽힙니다. 전직 고위검찰 출신들의 모임인 검찰 동호회에서는 헌법 소원을 한다는 입장인데 3대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도 친정인 검찰로 돌아가겠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반발하는 검사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에 지금 들어가 있는 파견 검사들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가 되는데 이 특검에서 수사 기소권이 같이 있는 이런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취지로 사실상 복귀하겠다. 그러니까 이는 공무원인 이 검사가 했으면 안 될 일이거든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공무원 신분의 검찰들은 그게 마땅한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도 어제 장외 집회에 나갔다 오신 거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국회 내에서는 합의가 없어진 지 오래돼서 과거 우리나라 헌정사상상 이 단독 처리됐던 건수를 상회하는 1년 동안 120건이 단독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같이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도 당대표가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을 뒤엎는 게 현재의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는 쓸 수 있는 게 고작 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이 법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잠 안 자고 알리는 것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역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장외에 나가서 저런 주말에 집회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리는 이런 방법 말고는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입법 독재를 넘어서서 22범의 전과자들이 있는 행정부 구성하는 것까지 또 본인들 몫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장외로 나간 것은 좀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라고 이렇게 하듯이 재판에까지 관여를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모든 재판을 단순하게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모든 국가기관을 조정하고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부득이하게 장외 집회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이제 검찰청 폐지, 검찰 개혁의 본질인데 지금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나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반발하는 기류도 읽힌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안 맞는 게요.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수사와 기소 그대로 할 수 있는데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어떻게 설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검에서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 기소는 급하게 개정된 게 아닙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를 떠올린다는 정청래 대표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검찰 개혁을 하겠다면서 검사와의 대화를 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깊이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의 개혁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면서 검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령을 바꿔가면서 다시 검수 원복을 하셨죠. 그 이후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장애 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이해 못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지금 닷새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장외에 계시죠? 필리버스터를 하셨으면 하고 싶은 말씀 전부 다
본회의장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는 어떤 총국이 있었냐면 안태준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가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필리버스터 주자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본인은 늦게 갑자기 연락받았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너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주자로 나섰습니다. 왜 장애에 나가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계십니까? 필리버스터를 거셨으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서 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입법 독재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입법 독재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 둘 다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새 정부가 들어오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줍니다. 그러나 김민석 총리 합의 안 해줬죠. 그리고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합의 안 해줬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또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발목만 잡으려고 한다는 판단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거 민주당이 어떻게 했나라고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해야 된다고 했을 때 바로 해줬습니다. 실제로 체결을 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민주당이 독재하고 있고 민주당이 다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걸고 장외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리버스터 관련 이야기 하나 더 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 면직되죠. 이 위원장은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모두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승계가 되는 건데 정무직은 제외한다. 바로 이 조항입니다. 결국 이진숙 위원장 딱 한 사람만 자동 면직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반응 들어보시죠. 대한 표적 입법입니다.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비상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 네, 와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앞서 법안 표결이 이루어진 본회의장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환한 웃음과 이진숙 위원장의 굳은 표정이 대조를 이뤘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의 결혼식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 주말 기자회견장은 국회의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국회 내부 규정 때문이라는데요. 이 위원장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국회의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 아마 최민희 위원장도 보니까 조만간 따님 결혼식을 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그 국회의원들의 자녀 결혼식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행사를 위해서 이 주말에는 국회의원들한테만 사용권을 주는 게 아닌지 국회의원님들 그런 거 좀 관련 법령 좀 개정 좀 할 생각 없습니까? 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설치법인데 결국 이진숙 위원장은 나 하나 찍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입니다. 네, 한간에서는 예전에 유행했던 아내 유혹 관련된 드라마가 소환이 될 정도입니다. 점 하나 찍고 나와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고 남편을 유혹해서 복수한다는 내용의 드라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디어라는 글자 하나 넣어가지고 표지 가리를 하고요. 딱 하나 바뀐 거는 정무직 공무원은 승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단 한 명의 정무직 공무원,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는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개정안을 해서 다들 이제 그대로 연장이 되도록 하거든요. 심지어는 다른 직원들은 다 그대로 다 연장을 했습니다. 별 조문 내용이나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정을 하지 않고 폐지를 하고 새로 만들었다는 거는 딱 한 명, 그냥 이진숙 위원장이 싫기 때문에 점 하나 찍고 나오듯이 미디어라는 글자 하나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바뀌는 부처가 있거든요. 에너지 관련돼서 산업자원이 아니라 환경부에 가면서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 이관하는데도 거기는 그냥 이름만 바꾼 거지 법을 폐기하고 장관 없애고 새로 임명하는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그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로 뒀던 이유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개입을 막기 위해서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를 뒀으니까 법까지 바꾸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렇게 점 하나 찍고 아내의 유혹 드라마처럼 점 하나 찍고 이진숙 위원장 내친 것이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과 또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가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분께서 저희가 평가했을 때는 정치인입니다. 저렇게 지금 정치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통위에서 방통위 역할을 하라고 공무원의 직함을 주고 국무위원도 국무회의도 배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건데 저런 식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다니니까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국회에서 뭐 결혼식하고 이런 경조사 하는 것들이 마치 특혜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잘못 알고 계신 게 결혼식이나 기타 행사들은 소통관에서 하지만 소통은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 내규는 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기자회견장을 이야기하는데 저런 식으로 물타기해서 마치 특혜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 오해를 심어드리고 하는 활동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저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본인의 그런 과거부터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진숙 위원장은 바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할 거라고 합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되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진숙 찍어내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취임하자마자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의 탄핵안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무 관련된 일을 해야지 탄핵의 요건이 뭐 쌓이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냥 일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진숙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도 바꾼 거고요. 심지어는 이진숙 위원장이 일을 못하게 다른 상임위원들 국회 민주당 몫을 임명을 해줘서 상임위원회가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까지 방통위원회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명을 위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나머지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이런 법을 폐지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탄핵을 발의한 건 맞습니다. 근데 왜 탄핵 소추를 했겠습니까? 들어온 지 하루 이틀 만에 방문진 인사였나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게 법에 위반됐다고 해서 4대4 헌법재판소에서 4대4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 4명의 헌법재판소들은 위헌 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탄핵이 안 됐다고 해서 저 사람의 뭐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통위원들 5명 중에 3명 임명하는 거 누가 임명 안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 안 한 겁니다. 아까 최민희 위원장 이야기 나왔는데요. 최민희 위원장 국회의원 만들어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나서 국회에서 민주당 몫으로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했고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습니다.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공백이 있었던 걸 가지고 왜 국회에서는 추천을 안 하냐, 왜 임명을 안 되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너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통위가 굉장히 명색이 무색해지게 만들었던 것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국회를 무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기인을 한 것이고요. 본인이 탄핵 소추를 당한 것은 하루 이틀 만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소추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부분 바로 잡을 게 뭐냐면 결격 사유가 명백했던 방통위원이 되려면 몇 가지 이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던 최민희 지금 의원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몫으로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발목을 잡았던 쪽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민희 위원장이 상당히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국가 이 방송 미디어 업무, 통신 업무에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내일 자동 면직 처리되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결격 사유 있는 사람들 임명 안 해도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늘 인권위원회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 안 해준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야의 뜨거운 공방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의료 현장을 방문해서 응급 의료 체계를 점검했는데요. 화면을 보시죠. 네, 현장에서 의료진과 간담회를 연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 중앙의료원을 방문해서 추석 연휴 기간 의료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의료진과 이렇게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조금 전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현장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은 매우 높고 또 여러분들의 역할도 매우 큰데 최근 2, 3년 정도 사이에 일종의 의료 대란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마음고생, 몸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상황이 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현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저한테 항의나 제보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걸로 봐서는 상황은 조금 개선된 것 같기는 해요. 그 상황이 어떤지 이따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무슨 뭐 병실 기준 뭐 등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매우 부족한 나라에 속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의료 보장 체제는 전 세계에서 아주 으뜸으로 처지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 혜택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의료 보장 수준이 높은 것은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사실은 상당히 기반이 됐다는 얘기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응급의료 상황이 어떤지 좀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고생하신 여러분들, 특히 공공의료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이 많으신데 국민의 의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고 계신 사법개혁안을 29일 발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국가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석 이후로 날짜를 수년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내일 청문회 그대로 진행하시죠? 예, 내일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예상대로 불출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예상을 해보면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이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곧 이제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 국감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국감 기간을 활용해서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준하는 그런 국감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마
네,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예정됐던 사법개혁 방안 발표에 대해서 연기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국정자원의 화재로 인해서 지금 국가전산망이 마비가 됨에 따라 대응을 위해서 추석 이후로 사법개혁 방안 발표를 수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내일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관련해서 불출석하는 증인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밝혀왔습니다. 자세한 민주당의 최고전력회의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휴 전까지는 일교차가 크고 간간히 소나기만 내리겠습니다. 본격 연휴가 시작하는 개천절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예보가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데요. 연휴 전까지 큰 비 없이 곳곳에 소나기만 내린다고요? 네, 우선 오늘은 늦은 오후 한때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북동서 해안간에 5mm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 않아 연휴 전까지는 큰 비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큰 기온 변화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6.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았는데요. 내일도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 23.9도, 내일도 25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는데요. 당분간은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하는 개천절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아직 강수 범위와 양은 변동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기상청은 수요일인 모레 브리핑을 열고 연휴 날씨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도 1년 전에 이미 재해복구 시스템 부족을 지적한 적이 있어 예견된 사고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병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국가 전산망이 나흘째 마비가 된 건데 지금 긴 연휴 앞두고 시급히 처리할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복구가 더딘 건가요? 이 배터리 화재가 벌어지면서 사실 서버가 손상을 입었던 게 있고요. 그게 이제 한 96개 정도 됐는데 이제 일부를 이제 시스템을 이동을 해서 이제 다시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시 재설치하고 부팅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가운데서 사라진 부분이 없는 체크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버가 불에 타서 지금 데이터들이 소실된 건가요? 아니면 뭐 데이터 연동이 안 돼서 그거는 문제인가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이제 하원 항속기가 망가지니까 시스템을 다 내렸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데이터가 소실 안 됐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열어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확히 어떤 게 안 되고 어떤 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오늘 보니까 되게 이제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불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화장장 하는데도 역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민원 서비스들이 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체국도 이제 이런 택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연휴 이제 명절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계속 불편할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복지 서비스 관한 포털도 상당 부분들 지금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원 확인과 관련해서 조금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은 안 되고 운전면허증이나 뭐 여권 등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그게 이제 관할하고 있는 시스템의 차이인데요. 이제 특정한 시스템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주는 시스템 부분들은 이제 이게 시스템에 올라오고 있지 않고 기존에 있는 다른 시스템들은 지원해주고 있으면 이제 차별된 그런 서비스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예약도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뭐 장례식이라는 건 미리 예견할 수도 없는 일인 건데 이것도 정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되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신원 확인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원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아까 이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부분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서비스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신원 확인이 연동된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뭐 전입 신고나 지금 확정일자 받는 이런 부분도 좀 차질이 네, 있을까요? 지방에서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복구가 늦어지는 이유가 이 시스템의 부재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중 시스템이란 게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어떤 시스템이 어떤 이유 때문에 쓰게 되면 예.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옆에 따로 이제 이 쌍둥이 시스템을 하나 두게 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쓰게 되면 A가 쓰게 되면 B가 따라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가동이 중단됐던 거에 대한 이중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가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이 소식을 처음 전할 때 정부에서 백업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해서 안심을 했는데 백업은 되어 있는데 이 백업 시스템을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업은 사실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저장을 해놨다는 뜻이고요. 예. 데이터만 있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서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섰던 시스템이 다시 가동이 되면 백업 데이터를 올려서 돌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서버 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 제2의 서버가 필요한 거죠. 뭐 그것까지 마련이 됐을 때 이제 이중화가 됐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미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동작이 안 되면은 다른 쪽에서 동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대기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중화 시스템은 이제 기본적인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시스템들은 대개는 다 갖춥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미 우리나라 시스템 점검해 보니까 상당수가 특히 1, 2등급의 상당수가 이중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지적들이 이미 예. 나왔었습니다. 지금 선뜻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계속해서 민간 기업에도 정부가 뭐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정작 정부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의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3년 전 카카오 화재가 벌어졌을 때 왜 너희들 이중화 시스템을 하지 않느냐라고 정부가 강하게 질책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산에다가 별도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이런 그 시스템에 관해서 어떤 서비스 중단되는 걸 과기정통부가 총괄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부 부처가 정부 부처한테 이제 같은 잣대를 들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23년 11월에도 정부 행정안 먹통이 있었던 적이 있고 또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이중화 체제를 완비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정부 네트워크 사고 때문에 2년 전에 전부 스톱이 됐을 때 대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법 시행령도 이제 고쳐서 사실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 안에 보시면 이제 장비도 교체하고 이중화 작업도 해야 되는 플랜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이죠. 그걸 이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꾸 계획들이 뒤로 늦춰지고 일부만 됐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왜 안 됐느냐 했을 때 일부는 됐는데 일부가 안 됐습니다 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예산과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카카오 사태, 2년 전에 전상 마비 사태, 그리고 1년 전에 감사원이 또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뭐 지금 그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재해복구 시스템을 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요?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담당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국회까지도 협력을 해야만 예산 확보가 되는 건데 이게 예. 사실 뭐 1, 20억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예. 이중화 시스템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2배 이상의 예산이 들거든요. 기존의 것보다 2배 이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건데 예.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막상 어떤 예산을 투자했을 때 뭐 본인들의 임기 기간에 뭔가 나타나는 것들은 우선이지만 네. 이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들은 투자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관례화되어 왔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인프라 투자들이 계속 줄어들어 왔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한 15년 전쯤에는 전자정부가 세계적으로 1등을 하다 보니까 네. 1등한 시스템한테 더 이상 어떻게 더 집어넣느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투자를 축소했던 거죠. 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투자가 잘 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감사원이 1년 전에 이미 경고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원이 시스템을 보통 이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쓰느냐 얼마나 중요에 따라서 등급을 나눕니다. 네. 1, 2, 3, 4로 나누는데 1, 2등급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중단이 되면 안 되는 시스템인데 그 1, 2등급 시스템 가운데서 이제 감사원이 파악할 때는 이거 거의 대부분 사실 반 이상이 서버 이중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 빨리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당시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구축률이 거의 40.5%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맨 하단에 있는 부분이 미구축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복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현황인데
1등급인데도 지금 구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2등급은 뭐 절반 이상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런 안 부분 돼 조금 있죠.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그 당시보다 지금 시스템이 더 늘어난 상태거든요. 더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화재 때문에 이제 가동이 안 되는 것들이 96개 중에서 보면은 사실 1등급, 2등급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등급 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좀 일컫는 걸까요? 주로 이제 민원 서비스로 보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다음에 이게 단절되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높아져서 되게 1등급으로 구분되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낄 때 야, 이 시스템이 왜 안 되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대개 1등급 아니면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등급까지 합치면 지금 재해복구 시스템 미비가 92%가 넘는 거 사실 대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감사원이 최소한 1, 2등급이라도 구축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되는 걸까요? 결국은 이제 예산 문제고요. 이제 1, 2등급을 이제 바꾸거나 이제 이중화하는 작업들은 계획들은 사실 가지고 있는데 뭐 노후된 장비도 바꾸고 그런데 이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으면 결국 그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로 인한 부분인데, 그럼 이 화재 때문에 이번에 일이 불거졌지만 화재가 아닌 부분에 따라서 지난번에 전산망 마비 사태 같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예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재복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디제스터 리커버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재해라는 게 자연재해도 있잖아요. 뭐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해라든지 지금처럼 인재도 있고, 그래서 모든 이제 재해복구로부터 시스템이 이제 안 설 수는 없는데 딱 서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복구를 해야 될까를 이제 등급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되게 1등급까지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 45분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평균 보통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3시간, 서너 시간 이내는 다 복구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이중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틀, 3일이 돼도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교과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지금 정부가 민간 기업에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정보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정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부처별로 딱 쪼개져 있고요.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전산 시스템 운영하는 노하우들은 과기정통부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거기 직접적으로 관할을 하는데 이게 쪼개져 있는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질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민간 기업한테 굉장히 엄격한데 정부가 정부한테는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는 아마 일관성 있는 잣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벌어진 일이라서 복구에는 총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십니까? 지금 정부가 예상할 때 4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4주도 사실은 좀 아주 타이트하게 잡은 시간이 아닐까. 보통 이런 시스템들이 한두 개만 이제 다운이 돼도 다시 이걸 올려서 다시 원상복귀하는 데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수십 개의 시스템이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선을 다해도 아마 한 달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상태에 따라서 뭐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국가 전산망의 뿌리가 흔들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제 또 다른 전산 마비를 막으려면 지금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은 이제 서버를 이제 다른 센터로 옮겨서 지금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쪽의 걸 이제 빌려 쓰는 것도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데이터가 빨리 사라진 게 없는지, 손실된 게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방금 민간 클라우드 얘기해 주셨는데 뭐 지금 해법 중에 이제 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쪽의 클라우드 구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정부는 모든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다 끌어안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이전부터 이제 정부 전산센터 이래서 끌어안고 있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저희가 전자정부가 1위를 이제 못하고 보통 3위, 4위로 떨어졌는데 1, 2위한 기업들, 그러니까 국가들이죠. 이게 뭐 노르웨이라든지 이렇게 덴마크를 보면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걸 다 구매해서 끌어안질 않고 이제 최소한 하드웨어만큼 외부에
위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뭐 시각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하드웨어를 이제 민간 쪽에 위탁하는 식으로 하면은 글쎄요 절차가 조금 어떤가요? 약간 이제 뭐 클라우드에 관한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법 이런 것들이 좀 손을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정부들 데이터 관리하는 것과 민간인 데이터 관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부 데이터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사실 이제 보안에 대한 이제 불안함은 있지만 예. 이제 법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면 다른 나라처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김명준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에버랜드는 다음 달 3일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지낼 판다 세컨하우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생후 1년 반에서 2년이 지나면 엄마와 분리돼 단독 생활하는 판다의 특성상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도 지난 8월부터 엄마 아이바오와 떨어져 독립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손쉽게 방 2개를 하나로 합치거나 물을 쓰는 주방이나 욕실 등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미래주택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삼성물산은 기둥을 없앤 신개념 평면 구조와 사전 제작 모듈을 서랍처럼 채워넣는 넥스트 인필 시스템 등을 갖춘 실증 공간 레미안 넥스트홈을 경기도 용인시에 선보였습니다. 삼성물산 변동규 주택기술혁신팀장은 미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입주민의 삶에 맞춘 공간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금융이 앞으로 5년 동안 80조 원을 투입해 성장 동력 확대를 위한 생산적 금융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확대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금융 임종용 회장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흐름을 돌려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80조 원을 투입하는 미래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준비하는 10대 첨단 전략 산업을 위한 국민 성장 펀드에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2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식은 가스안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세계 단체와 개인 100명이 수상했습니다. 이흥복 통영 에코파워 대표이사가 지하 매설 배관 탐지기 설치 등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고 산업포장은 권찬용 성상기업 대표와 김원중 삼천리 전무이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주말 사이 비가 내리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일도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아침 공기는 다소 서늘하겠지만 낮에는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는 25도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내륙과 충청 내륙, 전북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 낮 한때 경기 내륙과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남부 지역에는 5mm 정도의 소나기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밤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개천절에는 영동 지역과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